안녕하세요. 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 KM크릭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KM크릭 이향숙 교수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연자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의열 아크릴이라는 회사인데요. AI 기업입니다. 아크릴에서 현재 CIO 이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사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카이스트에서 학부하고 박사까지 다 전산학과에서 예, 찐으로 이쪽으로 전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빅데이터, AI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과제나 프로젝트 담당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사님 저희 그 케임크릭에 저희 챗봇이 있습니다. 케임크릭 챗봇이 있는데 그 챗봇을 이 아크릴하고 같이 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랑도 잘 알고 그래서 요번에 그 LLM 그 한의학 분야에서의 활용 이런 주제로 좀 토크를 부탁을 드렸는데 또 감사하게도 수락을 해주셔서 네,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께 제가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아크릴의 고이열 이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양숙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학사서 해서 박사까지 전공을 해서 나왔고요. 뭐 사실 박사 전공은 그냥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AI 쪽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어쩌다 보니 AI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살짝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그 파티시펀트를 보다 보니까 딱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세명대 박정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LLM에 대한 건데 한의학 분야에서 과연 LLM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LLM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LLM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목은 거창하게 한의학 분야에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의 활용인데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LLM이 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야 이제 LLM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간략하게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고 나서 LL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LM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사실 LLM이 뭐냐에 가기 전부터 AI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자 해요. 제가 항상 뭐 다른데 뭐 강연을 가거나 할 때 하는 얘기인데 AI가 무엇냐를 사실 되게 모든 분들이 다들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냥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AI는 데이터, 경험으로부터 규칙을 찾아서 이거를 지능이라고 부르는 거를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요소인 learn, 배우는 거, 그리고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그리고 thinking 혹은 reasoning, 생각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기계를 인간 행동의 지식과 같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이 뭐 딥러닝 알고리즘들 CNN이나 RNN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적인 측면이고요. 사실 이런 알고리즘들이 모여서 딥러닝인 거고요. 딥러닝은 또 머신러닝의 하위 집합입니다. 뭐 과거부터 쓰였던 SVM 혹은 뭐 그 디시전 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머신러닝의 하나의 종류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 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상위 집합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냥 과거부터 얘기됐던 프로그래밍 영역 있잖아요. 뭐 if else로 분기를 타고 포문으로 루프를 돌고 하는 모든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광의의 인공지능이 돼버리고 사실 인공지능의 가장 키는 이제 이 머신러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학습 능력을 기계에 부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 능력이라는 게 가장 키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이제 기술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레거시한 프로그래밍 방식이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인공지능 코딩 프로그래밍의 방식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으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더하기 펑션을 하나 짠다 라고 하면 내가 A와 B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그 펑션 안에서는 return A, B를 하면은 그 결과를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사실 얘는 이 기계가 해야 되는 룰 자체를 사람이 다 정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정의해서 그걸 다 코딩을 한 거죠. 근데 인공지능 코딩이라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개발하는 거는 이 기계학습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라라는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SVM도 있을 거고 뭐 예전에 갖는 SVM이나 리그레션 모델들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들이 많겠죠. 이런 기계학습 뭐 딥러닝으로 가자면 CNN도 있을 거고 뭐 트랜스포머 계열도 있을 거고 라지 랭귀지 모델도 마찬가지 다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게 될 거고요.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해서 학습된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이 학습된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여기에 부어서 결과를 내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은 이 학습된 소프트웨어까지 사람이 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코딩에 대해서는 사람은 기계학습 소프트웨어만을 만들고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학습된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결과를 내는 그런 게 기계학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스트롱 AI, 위크 AI로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트롱 AI 같은 경우는 제너럴 AI라는 표현을 또 쓰기 시작을 하고 약인공지능 위크 AI 같은 경우는 내로우 AI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현재 뭐 상용으로 쓰이거나 하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다 위크 AI, 내로우 AI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알고리즘과 기초 데이터, 규칙까지 입력을 해줘야 AI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랑 규칙을 바탕으로만 학습이 가능하고 이 규칙을 벗어난 새로운 알고리즘은 창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과거엔 핫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사그러들은 알파고나 자율주행이나 혹은 이미지 캡처, 이미지 디텍팅하는, 이미지 트래킹하는 것들, 혹은 챗봇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위크 AI, 내로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스트롱 AI, 제너럴 AI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하나를 설계를 해 놓으면 AI가 데이터를 스스로 찾고 학습을 새롭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규칙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까지 창조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기존에 우리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AI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AI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도 있을 거고, 뭐 스카이넷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AI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AI, 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AI인데요. 이런 영화에 나오는 AI들은 대부분 제너럴 AI, 자기가 새롭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 그것대로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스카이넷 같은 경우에 인간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가 자기가 새롭게 학습을 해서 자기의 창조주인 인간을 죽이는 알고리즘까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너럴 AI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최근에 뭐 작년 말이죠. 그 오픈 AI 쪽 대표가 한번 잘렸다가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제너럴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번 이 사람을 팽시켰던 그쪽은 제너럴 AI는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력 간의 다툼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너럴 AI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지만 AI가 결국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는 제너럴 AI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2, 3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사이에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고 뭐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적어도 10년 이상, 20년까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AI 자체가 한번 스텝을 넘어가면은 이게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또 급격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제 예상이 한 번에 확 틀려질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LLM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LM이라고 장하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 LLM을 알기 위해서는 LM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랭귀지 모델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LM이라고 표현했던 게 거대 랭귀지 모델로 LLM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LM이 뭔지를 알아야 LLM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랭귀지 모델은 자연어 처리의 한 종류입니다.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한 종류고 정말 LM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언어에 대한 패턴과 구조를 파악해서 어떤 단어나 문장 뒤에 나올 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게 LM이었어요. 단순하게. 사실 LM 자체에서 어떤 지식을 얘기를 해준다. LM 자체 모델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A라는 문장을 입력했을 때 A 뒤에 뭐가 와야 돼? 라는 거를 예측해 주는 게 랭귀지 모델이에요. 197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기존에는 통계 기반 언어 모델이 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딥러닝이 활성화되면서 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6년도에 획기적으로 한 가지 나타난 게 RLM, LSTM, 그 이후에 트랜스포머까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은 스몰 사이즈 랭귀지 모델들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그럼 LM을 더 파라메터 수로 키워보자. 2019년부터 나온 게 LL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계 기반 언어 모델, Statistical Language 모델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N그램 모델이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N이 1일 때는 유니그램 모델로 해서 디스 뒤에 가장 많이 쓰일 확률이 뭐냐를 판단해서 디스 다음에는 보통 이스가 나와요. 라는 확률이 가장 높으면 this 다음엔 is를 붙여주는 거죠. This is a sentence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바이그램 같은 경우는 두 개씩 보는 겁니다. This is 다음에 is 어가 많이 쓰였어. 그러면 this is 다음엔 어겠네. 그리고 is 어 다음에 sentence가 많이 쓰였어라는 판단을 하고 sentence라는 거를 넣어주는 거죠. 정말 단순히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정교해지고 훨씬 더 잘 맞출 확률은 많아지는데 반대로 계산해야 되는 값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엔그램으로 많이 연구가 됐지만 그때는 뭐 당연히 컴퓨팅 파워도 딸릴 수밖에 없고 계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사그러들었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 자체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70년대에 있다가 갑자기 왜 2010년대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냐라는 게 결국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이죠. 가장 큰 거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가장 큽니다. 자, 쓰기가 힘드네요. 하드웨어가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사실 신경망 기반 그 뉴럴넷이나 딥러닝 뉴럴넷의 개념 자체는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연산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안 돼서 아예 딥러닝 모델을 구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근데 2010년대쯤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 그 GPU 쪽에서 이 신경망 기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언어 모델은 사실 지금은 아예 안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랭귀지 모델 자체가 주어진 문장, 단어 뒤에 나오는 거를 계산하는 방식 중에 가장 초창기부터 있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모든 랭귀지 모델은 다 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게 이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해서 RNN, LSTM 모델이 가장 주를 이뤘죠. 2010년대 후반까지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까지는 RNN, LSTM으로 가장 만들었는데 RNN, LSTM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 기억을 못한다. 내가 예를 들어 10분 전에 대화한 것들에 대해서는 10턴 전에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중간에 끊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LSTM 리커런트 유닛의 하나의 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 그래서 여러 가지 게이트를 둬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력을 좋게 하자, 기억을 하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RNN, LSTM도 한계가 극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구글에서 나온 가장 획기적인 방식이고 모든 LLM의 가장 기반이 되는
방식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랑 디코더로 구성이 되고 인코더에서 입력 시퀀스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 붙일 거를 벡터라이징해서 만든 다음에 디코더가 출력 시퀀스를 출력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더 잘 많이 보고 다음 문장 혹은 단어를 예측해야 되는지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 파악을 한 다음에 인코더에서 이제 벡터라이징을 하고 일로 넘어와서 디코더에서 출력 시퀀스를 만들어서 실제 단어를 뽑아내 주는 거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기본 논문 All I Need 모식인데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은 드려요.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뭐 개념 자체는 트랜스포머의 개념 자체는 워낙 많이 설명이 돼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부터 LLM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부터 T05인가? 그 LLM을 시초로 해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 이후에 정말 많은 LM들이 등장을 했고 이 LM들은 LLM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버트가 나온 이후에 2019년부터 쭈루룩 나오고 있죠. 엑셀렛이 이제 340 밀리언의 파라미터 수를 가졌다면은 GPT-2가 보통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에. 빌리언 단위로 넘어간, 파라미터 수가 빌리언 단위로 넘어간 게 이제 GPT-2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에 사용된 코퍼스 크기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기존에는 33 빌리언을 썼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40기가, 그 다음 뱉은 300 빌리언 토큰, 혹은 800기가, 건의 3.0 타이탄 같은 경우는 4테라까지 쓰게 되고요. 사실 최근에 나온 GPT-5, GPT-4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파라미터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뉴런의 개수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심플하게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생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쨌든 뉴런 베이스로 가지만 미생물 같은 경우는 뉴런이 적어서 얘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적다면은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뉴런이 몇 빌리언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뉴런이 있어서 그 뉴런을 가지고 이제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의 대형 언어 모델들은 정리가 돼 있어서 여기는 그중에 일부만을 발췌를 한 거고요. 이렇게 뭐 사실 국내 것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LLM 초기에는 거의 외부에서 거의 다 만들었고 중국도 이렇게 만들었고 보통 이제 구글과 딥마인드 그리고 오픈 AI 딥마인드랑 오픈 AI가 주를 이뤄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라마라고 페이스북 진영에서도 이제 LLM을 만들고 있고요. LLM을 이제 이거는 이제 연차별로 나온 겁니다. 연차별로 2019년에 구글의 T5가 가장 큰 시초고 사실 이때부터 사실 사람들이 LLM의 개념을 알게 된 건 이때부터 GPT-3가 나오면서 혁신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보면은 거의 분기별로 한 개 이상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모델들이 나왔고, 23년도까지는, 24년도의 초반기부까지 있던 이 뒤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 자체의 수가 이제 거의 넘사벽이 돼버린 수준으로 가버렸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나 조그만 기업에서는 이제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도 있고요. 국내 거는. 예. 그리고 사실 요즘 가장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는 GPT-4와 챗GPT, GPT 3.5라고 표현되는 이 두 개가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LLM을 대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뭐 하이퍼클로버가 있을 거고 구글 진영에서는 파미 하나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계열은 여기가 안 제가 잘 못 찾겠네요. 아, 라마. 사실 연구진 쪽에서는 이 라마 모델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일반 학교나 이쪽에서는. 왜냐면은 라마 모델이 GPT 같은 경우에 3까지는 오픈이 됐다가 GPT-4부터는 오픈을 아예 안 했거든요. 소스 자체를. 그래서 아파치 라이센스도 없다 보니까 사용을 아예 GPT-4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GPT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오픈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라마 같은 경우는 아예 소스 코드를 다 오픈하고
이걸 가지고 니네가 프리트레인 모델을 써도 되고 아니면 니네가 처음부터 학습시켜도 돼라고 아예 뿌려놨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 쪽에서 많이 연구한 LLM을 가지고 연구할 때는 보통 라마를 기반으로 많이 연구를 하곤 있습니다. LLM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프리트레인이 가장 큰 특징이게 되겠죠. 그래서 대용량의 텍스트를 통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기본적으로 뭐 지금 챗GPT나 뭐 GPT 4.0을 사용해서 이런저런 문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기존의 웹문서나 책이나 뉴스 기사, 논문 등으로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그 개념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기간틱 무지하게 많은 LLM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해서 LLM을 기본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LLM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학습한 언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글을 할 수 있는 한국인이라면 한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한글을 아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역사 공부를 더 시켜서 역사 관련 LLM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혹은 한의학을 더 학습시켜서 한의학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LLM을 만들어주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방식은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전이학습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학습된 LLM에 적은 양의 데이터를 부어서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게 전이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LLM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람다 같은 경우에 1.56 테라의 워드, 168 빌리언 토큰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코퍼스가 필요로 한데 이 코퍼스로 사전 학습된 LLM에 나는 뭐 예를 들어 한의학 뭐 논문 한 수천 편을 넣어서 그 수천 편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이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사실 이건 인공지능 학습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 학습 방식 중에 보통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내가 어떤 정답 셋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인풋에 대해서 정답은 뭐다 라는 거를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학습시켜서 뽑는 게 추론 모델을 만드는 게 지도학습인데요. 사실 대용량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325기가의 일반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 셋을 만들려면은 이거 곱하기 한 4배 이상의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빌리언 토큰으로 따지면은 이 토큰들에 대해서 다 답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학습 데이터 셋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LLM 모델은 기본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일부를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예측하도록 하게 해서 자기 자체가 정답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학습을 위해 필요로 되는 데이터 구축을 하는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이니스라고 해서 기존의 RLM이나 LSTM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장기 기억을 못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LLM 같은 경우는 긴 문맥에 대해서도 의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런 장기 유전성을 다루는데 되게 큰 강점을 보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LM을 만든 사람들이 초반에 얘기를 한 게 자기도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LLM을 내가 무지하게 키워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왜 긴 문장에 대해서도 잘 되지? 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사실 그래서 LLM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학습을 했는데 이 답이 왜 나오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거가 사실 뭐 딥러닝 분야뿐만 아니라 LLM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랭귀지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의 프로스 앤 콘스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기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도메인별 언어 작업에 대단히 효과적이고요. 되게 작은 사이즈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이라도 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계산이 덜 요구돼서 대규모 자동으로 처리할 때 더 실용적이고요. 이제 그리고 기능 및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화가 돼 있지 않고 특정한 어떤 잡에 스페시픽 돼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언어별로 다 만들어줘야 되면서 적응성도 낮고 뭐 지금 챗GPT나 써보시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근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인 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 언어 작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을 포함하여 새로운 작업에 대처하는 것이 능숙하다. 이게 결국 이거는 프롬프팅을 잘해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서 이걸 수집하는데 무지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명성이 부족해서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스탠다드 랭귀지 모델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작업이나 필요한 성능 수준으로 세부 조정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전이학습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에도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게 한다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예 이 데이터로만 학습한 애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보니까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하고 대용량의 인프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이걸 구축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 LLM을 써야 되고 어떨 때 그냥 일반적인 LM을 써야 되는지 판단은 어떤 내가 특정 도메인만 할 거냐, 특정 도메인의 특정 어떤 잡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냥 스탠다드 랭귀지 모델을 쓰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좀 더 일반적인 걸 써야겠다라고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새롭게 모델링하는 방식은 최근에는 보통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씁니다. 뭐 처음부터 학습하는 학습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사전 학습 모델에 도메인 특화 데이터를 추가시켜서 맞춤형 모델로 업데이트하는 파인튜닝 기법이 주로 1차로 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색 한국말로 표현하면 조금 이상한데 보통 이제 이 레그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외부 데이터를 인베딩해서 벡터DB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자 질문 중 관련도가 가장 높은 인베딩을 찾아서 이거를 LLM에 제공을 해서 알맞은 응답으로 내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KM 클릭해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찾았어요. 그 검색된 URL이든 혹은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LLM에 주고 질문하고 같이 줘서 LLM이 이 질문과 답을 가지고 알맞은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증강 레그 방식인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만 답을 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거의 없게 되고요. 파인튜닝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줄긴 하지만 할루시네이션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법은 그다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한번 학습해 놓으면 좀 더 스페시픽한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보다 정확한 정답을 잘 낼 수는 있지만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있어서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저는 최근에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통 이 레그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인베딩 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벡터 인베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습이라기보다 검색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성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 방식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도메인에서 전문적인 응답을 생성을 하지만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에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파인 튜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저품질인 경우에 성능이 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레그 방식 경우는 간단하게 대단히 쉽게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 대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 데이터에서 기반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응답에 대한 이유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검색을 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답을 했다 보니까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포함되지 않는 도메인 부분에 대한 응답 생성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베이스 LLM 모델의 성능 개선은 어렵다. 이건 당연히 베이스 LLM 모델을 추가 학습시킨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분야에서 이제 LLM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가천대에 이제 한의사 분께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한의학 고전 텍스트 분석하기라고 해서 이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한번 그렇게 30분 내외고 그렇게 길지 않고 한의학 고전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를 LLM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링크를 달아놨고요. 두 번째로 같은 랩 연구실에서 진행을 한 논문입니다. 이거는 GPT-4가 나왔을 때 GPT-4로 한의사 국시를 시험을 봐봤더니 통과를 한 거죠. 뭐 이 논문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아예 논문 그 서브미션 해서 통과를 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GPT-4가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추가 학습을 안 한 상태, 파인 튜닝을 안 한 상태에서 프롬프팅만으로 이제 한의사 국시를 통과를 하는 상태까지 발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한번 논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좀 추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LM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Q&A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실제 KM 클릭의 카더라 Q&A에 있는 질문입니다. 재수생이고 친구를 저는 1년을 우울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합격한 친구가 총명탕을 강력하게 추천해 줬는데요. 총명탕을 먹으면은 정말 총명해지나요? 라는 근거 있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Q&A에서는 실제 한의사 분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로 임상까지 된 결과를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실제 제가 GPT 3.5랑 GPT-4에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넣어봤어요. 근데 GPT-4나 GPT 3.5나 다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에서도 마찬가지, GPT-4에서도 마찬가지, 기억력 향상에 도움될 알려져 있으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과학적인 연구나 근거는 충분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명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반정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GPT-4 자체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좀 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보시면은 GPT-4 LLM이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를 보실 수 있는데 재수생인데 저 우울해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GPT-4 같은 경우는 재수생으로서 고민과 우울함에 매우 이해가 갑니다라고 되게 감성적으로 먼저 터치를 해주고 그 뒤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GPT 3.5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러면 스트릭트한 충명탕에 대한 것만 답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부정확한 답인 거잖아요. 현재 LLM 자체를 가지고 그냥 써봤더니 좀 부정확한 답이 나온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파인튜닝이나 레그 방식을 통해서 좀 더 학습을 시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더 해봤습니다. 질문이 이제 항바이러스 한약, 각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면역적 증진에 도움이 되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질문이 나온 건데, 언제나 KM 클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논문까지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서 답을 해주는 실제로 이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GPT-3나 4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하지만 몇 가지는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프리트레인된 사전학습된 그 LLM 모델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말만 해주고 좀 이게 의학적으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확한 답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 KM 크릭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가 학습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혹은 레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Q&A에 되게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항암을 할 때 이제 한의학적 면역 치료가 부작용이 덜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역시나 KM 크릭에서는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줬고 GPT-3나 GPT-4에서는 몇 가지 대안, 보조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약재나 자연요법은 항암효과가 전해지고 있어서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황금이나 대마나 연잎, 감초, 오호경 등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정말 할루시네이션 효과인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 그 한의학 전문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이런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침술은 통증 완화나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는 결과를 내줬고요.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학으로 접근하려면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 하고 그래서 한약을 사용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한약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한의학 치료는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약이나 침술, 추나요법 등을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와 서양 치료를 병행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좀 더 똑똑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일 텐데 이제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공진단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KM 크릭에서는 이제 다양한 논문들을 기반으로 공진당의 효과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KM 크릭에서는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데 GPT-4나 GPT-3.에서는 사실 GPT-3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진당이 현대의 임상의 실무에서는 현대 공진당이라는 용어가 정형학된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운동을 하거나 수면 관리를 해라라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GPT-4 같은 경우는 공진단 자체가 체력 증진이나 피로 회복에 사용된다라는 팩트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럴 공진단의 주요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학습을 한 GPT-4가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공진단은 체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하지만 얘도 좀 회피는 합니다.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네. 당연히 GPT 자체가 Q&A성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어떤 의사분의 대체를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학적인 근거를 내려는 데에 이런 현재 KM 크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추가 학습함으로써 Q&A에 좀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게 한의학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데서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공진단 쪽에 밑에 있는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논문 레퍼런스를 제가 카피해서 이 논문을 요약해줘라고 했더니 추가 학습 없이도 GPT-4나 GPT-3나 다 요약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GPT-3나 GPT-4를 학습할 때 이 논문이 학습 데이터로 이미 쓰였다는 거고요. 사실 제가 2024년 1월에 나온 논문들을 넣어봤더니 둘 다 요약을 못 해주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기존에 학습된 논문들 가지고 요약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레그 방식이나 파인튜닝 방식으로 논문을 더 넣어줘서 학습을 시키면은 논문들에 대해서 요약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논문을 다 읽으려고 하면은 뭐 사실 뭐 교수님들이나 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분들은 되게 쉽게 쉽게 읽으면서 쭈루룩 넘어갈 텐데 반대로 학부 저학년생이나 뭐 석사생들은 논문을 읽는데조차 시간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논문 리뷰, 논문 요약 같은 것들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반대로 논문 검색부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GPT-3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웹 검색이랑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데서 찾아보세요 라는 정도만 준다고 하면은 GPT-4 같은 경우는 지금 빙이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GPT-4에서 논문 검색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은 빙에서 논문을 쭈루룩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논문들을 가지고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기존 연구가 뭐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기존에는 논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다면은 조금 더 쉽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공진단 관련 논문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몇 가지 논문, 하나, 둘, 세 가지를 찾아서 세 가지 좀 좋은 것들을 찾아줘서 하나는 피로감과 수면에 관한 연구에 공진단이 사용돼서 이제 어떤 좋은 결과를 낳았다. 혹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연구에서 공진단 투여했을 때 개선이 됐다. 그리고 이제 문헌고찰 당연 다른 것들을 봤더니 심혈관 질환, 뭐 경도치매 뭐 이런 데에 잘 쓰였더라. 라는 것들까지 되게 잘 요약을 해주고 찾아주는 형태로 이제 챗GPT나 LLM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스페시픽하게 가봤어요. 그 KM 크랙에 있는 그 DB 중에 경혈 관련인데 이제 경혈에서 제가 동맥하고 수구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GPT-4는 대단히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습이 대단히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GPT-4가 이제 그림도 그려주잖아요. 거기에서 그럼 이 수구라는 혈의 위치를 그림으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KM 크릭에 보면 여기 위치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잘못된 할루시네 환각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추가 학습 혹은 레그 방식을 통해서 LLM을 실제로 사용하실 때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여기가 수구야라고 찍어주면 사실 엄청나죠. 이런 것까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맥에서 아문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문이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가슴의 위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아예 좀 이상한 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인맥에서 천돌 위치를 가르쳐 달랬더니 얘도 좀, 얘는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아문이 아마 여기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어디 얘는 맞췄던 것 같고 얘는 이제 아예 잘못 그렸죠. 근데 어쨌든 GPT-4로 가면서 그림까지 되게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검색에서도 대단히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LLM을 현재 한의학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Q&A 형태 혹은 지식 검색류에서 이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많지 않게 좀 더 튜닝을 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거에서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지금 현재 KM 클릭에서 많은 데이터, 뭐 Q&A도 있고 약물 DB들도 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레그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Q&A가 훨씬 정교해지겠죠.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인맥 천도 위치를 잘못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아주고 얘도 여기 위치를 제대로 찾아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LLM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주어진 문장이나 단어 뒤에 오는 문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LLM 모델의 정의 자체는. 근데 여기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을 때 이 뒤에 얘는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는 경혈 관련이고 그럼 이제 동맥은 뭐고 수구는 뭐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게 정말 많은 데이터를 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에 좀 더 스페시픽하고 좀 더 정확한 앤서를 줄 수 있는 게 LL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LLM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럼 어디다 침을 놔야 돼 라고 했을 때도 지금도 사실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잠시 쉐어를 다른 거를 해서 이게 이제 GPT-4의 건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현재 무릎이 아픈데 지금 무릎이 아픈데 어디에 침을 놔야 돼? 라고 물어보면 되는 방법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제 GPT-4가 되게 느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보단 확실히. 그래서 주요 지점, 이게 ST362 족삼리가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무릎 아래 정강이뼈 바깥쪽 위치에 있는데 침을 맞아라. SP9 음능천에 침을 맞아라. GB34 양릉천에 침을 맞아라. 그리고 EXLE5 스란에 침을 맞아라. 이런 답을 줍니다. 얘는 뭐 제가 뭐 레그 방식이든 뭐든 추가 학습을 전혀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챗GPT가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GPT-4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Q&A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뭐 예를 들어 섭리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이게 좀 걸립니다. 하지만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 왠지 아까처럼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있다, 이 말 가지고 못하는 게 ST36, 36. 욕이라는데 맞나요? 예, 아닙니다. 잘못됐죠. 예, 이런 식으로 얘는 잘못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LLM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튜닝하고, 파인 튜닝을 하고, 레그 방식을 하든 어쨌든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되게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최근에 그 양방에서는 카톨릭대에서 의료 LLM을 만든다고 선언을 하고 2023년인가 선언을 하고 자기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LLM 그 의료 스페시픽한 LLM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결국 LLM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어떤 데이터를 부어서 어떤 Q&A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LLM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KM 크랙에서 모아두신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쉽게 레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 현재 LLM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결국 Q&A거든요. Q&A에서밖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결국 랭귀지 모델 자체가 언어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다 보니까 보통 Q&A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럼 Q&A를 어디까지 볼 거냐? 사실 이런 그림 그려주는 것까지 Q&A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위에 얘기한 이런 답을 주는 것까지 Q&A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이거, 이거, 이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뭐 짧은 지식이나마 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좀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쉽게 아,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Q&A 시간입니다. 예, LLM은 우선 아니시지만 이사님이. 예, 배창환 예, 님께서 방금 이제 예, 그 주신 게 있어서 예, 우선 그 챗해 주신 거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궁금해 주셨는데 예, 그 LLM은 현재 오픈AI의 의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LLM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서 혹은 로컬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로컬 사양은 어느 정도 가나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 로컬 사양을 구축하시려면은 라마 그 오픈 아예 이제 오픈 소스로 된 라마 기준으로 해서 70빗 정도를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A100 그 GPU A100 세대 정도 미니멈 세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계산식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는 거 70 빌리언 파라미터 크기를 학습하기 위해서 A100 세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양은 사실 데이터셋의 양은 미니멈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모두의 말뭉치나
혹은 이제 AI 허브에 많이 존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라마 70B를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 해놓은 데이터 양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오픈 AI 의존성을 줄이시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가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라마2를 이용하시면서 A100 적어도 세개는 학습하는 데 쓰고 한 개는 추론하는 데 쓴다고 하면 A100 4대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AI 허브와 그 모두의 말뭉치 혹은 여러 이제 오픈된 한글 영어 소스를 다 긁어와서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이 LLM을 통해 한의학을 학습할 때 문장 안에 한자의 위치에 따라 문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 한의학 쪽에서 한자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연 한자를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현재 LLM 자체가 사실 한자를 한글의 하나로 생각해서 학습을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중국어라면은 중국어 한자들이라면은 중국어 언어에 맞춰서 얘가 학습을 하겠지만 한글에 한글에 가로하고 뭐 한자가 쓰여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한자 자체는 한글로 인식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로 보이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한자의 위치에 따라서 문맥이 달라지는 거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은 얘가 한자의 위치가 여기일 땐 A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곳에 있을 땐 B라고 판단하는 걸 LLM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모아 놓으셔서 그걸로 학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과 앤서 페어를 한글 또는 영어로 학습시켜야 효율이 올라가는지. 사실 얘는 제 경험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한 가지 언어로만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만 학습하는 게 한글에 대해서는 훨씬 좋고요. 두 개를 같이 학습시키면은 두 개를 다 대답은 해주지만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몫이라고 보는데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나는 한글 영어를 다 한 번에 하는 게 좋아. 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같이 학습을 시키는 게 좋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로 학습을 시켜서 그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모델을 예를 들어 한국어 모델, 영어 모델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다만 반대로 정말 한국어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1.5배 이상을 더 모아서 영어랑 같이 학습시키면은 아마 비슷한 효과를 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모아서 같이 학습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픈 AI의 의존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게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은 레그 방식으로 오픈 AI API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쉽게 LLM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시면서도 비용은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의 답이 예, A100 세대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가지고, 예, 이거는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이 LLM 만들고 있는 이현훈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제가 한 같은데.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레그 방식을 사용하려면은 네, 결국에는 뭐 KNCreek에 있는 거든 다른 여러 텍스트든 그걸 이제 벡터 DB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기존에 뭐 다른 이제 영어들은 사실 벡터 DB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미 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한의학 네,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구얼로 돼 있고 해서 네, 이런 걸 어떻게 벡터 DB를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그게 사실 이 한의학 LLM에서 사실 LLM 기법보다는 그게 가장 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이제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네, 뭐 이렇게 사실 클로스드 진영에서는 사실 오픈 AI가 이렇게 LLM 쪽에서 뭐 파이어니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진영에서 이제 메타가 뭐 라마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미스트라 이런 데서 이제
뭐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픈소스 LLM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아크릴 같은 이 LLM을 음,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그러한 거대 뭐 미국에서 주도하는 그런 AI 기업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음,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멀티링구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훨씬 더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얘는 여러 가지 그 센텐스 벡터라이징 하는 거를 적용해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벡터라이징은 결국 그 옛날에 워드 투백을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얘가 멀티링구얼이라고 하더라도 워드 투백을 쓰다 보면은 얘가 결국 메인 랭귀지의 디펜던시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어, 영어를 혼용하는 데이터셋이다 하고 해도 한국어가 메인이다 보면 영어도 한국어의 일종으로 이제 그 벡터라이징을 하다 보니까 멀티링구얼이라고 하더라도 한의학의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한글이 메인일 거고 한글에 한자가 추가되는 형태이라고 우선은 생각이 돼요. 거기에 이제 영어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KM 코릭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어를 어쨌든 메인으로 삼고 한국어를 잘 벡터라이징 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은 좀 이제 그게 데이터가 결국 쌓이고 벡터라이징을 하면서 결국 그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을 하게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센텐스 벡터라이징 하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현재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벤처나 중소기업이 가장 이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픈 AI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대로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뭘 해야 되나? 사실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LLM 뭐 챗GPT나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더 큰 모델을 만들 수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퍼클로버나 카카오에서 만드는 LLM, 삼성에서 만드는 LLM 이런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 기업들은 데이터를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였지? 딥노이드,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LLM 1등을 뭐 리더보드를 찍었다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벤처 혹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고민은 해요. 말씀해 주신 고민을. 그래서 저희는 아크릴에서는 보통 이제 방향성을 잡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는 SLLM 기반으로 가려고 해요. SLLM이 이게 사실 SLLM 말이 저는 가장 잘못 만들어진 말이라고 보긴 하는데 스몰 사이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혹은 제가 아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SLLM 모델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SLLM 모델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고 보통 기업들이 LLM 모델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SLLM 모델 베이스로 프리트레인을 시켜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 AI를 사용할 수 없는 기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병원, 공기관 이런 데서는 오픈 AI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죠. 사실 챗GPT에서 그 약관에 보면 우리는 니네 데이터 안 가져가. 절대 니네 데이터 가지고 뭐 안 해. 라고 써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를 100% 누구나 믿을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LLM을 쓰고 싶은데 국정원 데이터를 오픈 API에 넣는다? 혹은 레그 방식으로 한다? 그 자체가 허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 아크릴이나 뭐 이제 소규모 기업들은 그렇게 SLLM 모델을 만들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어 어느 정도 이제 랭귀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얘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 LLM을 아예 그 예를 들어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국정원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파인 튜닝을 하든 혹은 여기 안에서 레그 방식을 하든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파인 튜닝을 좀 안 좋게 보는 자체가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 튜닝은 좀 비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컨설팅이나 할 때 레그 모델을 주로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래야 특히 이제 공기관 같은 데서는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이게 왜 나왔어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딥러닝 모델 자체는 블랙박스지만 레그에서는 뭘 검색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얘기를 해라 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레그 모델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특히 이제 공기관 혹은 병원 쪽에서 이제 SLLM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이 잘 됐을까요? 아, 네. 그래서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여기 병원도 이제 공공기관이라서 이제 레그 네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벡터 DB 자체를 만드는 데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기존에 네, 뭐 펀메드나 이렇게 알려진 다큐멘트들에 대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공공기관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네, CSA 맞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레그 자체도 좀 도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이제 그 빌리언 모델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한의학뿐만 아니라 의료 데이터에 대한 SLM을 다 사용해고 파인 인스트럭션 튜닝 다 해보고 했을 때 네, 사실 7B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70B TV는 이상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A100이 저는 이제 내장으로 쓰는데 A100 네, 내장이 있는 기관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또 중요한 걸 하나 말씀 주셨는데 아까 한의학 이렇게 써보면은 이렇게 리스폰스를 보면은 이게 뭐 중국 전통의학으로 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맞습니다. 이제 뭐 일단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네, 챗GPT 오픈 AI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모을 때 아무래도 사실 웨스턴 메디슨의 도미넌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오픈 AI에 있는 API를 활용한 이제 한의학 LLM 개발은 사실상 거의 힘들지 않나.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벡터 DB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네, 저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경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 일단 그냥 제가 지금 그냥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뭐 저희 이제 모두의 말뭉치나 AI 허브에 있는 다양한 한국어 데이터 기반으로 우선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고 SLLM으로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냥 한국어로 된 한의학 논문들도 어쨌든 대단히 많잖아요. 그것까지만 파인 튜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레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한국어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한국어 베이스인 모델, 거기에도 영어나 뭐 한자가 조금씩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우선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 레그 방식으로 한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의학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 챗GPT 학습을 할 때 가장 많이 차이니즈 모식이라고 쓰였기 때문인 거고요. 사실 한의학에서 어쨌든 그 보통 이제 챗GPT나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렇고 한의학을 보통 번역을 하면은 코리안 트레디셔널 뭐 메디컬 뭐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뭐 차이니스 트레디셔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데이터가 그쪽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쪽을 아예 배제하고 먼저 학습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말이 너무 그리고 길어서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모두의 말뭉치랑 이제 AI 허브에 있는 거 갔다 와서 해봤거든요. 그것도 네. 해봤는데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제 뭐 네이버 지식인 정도의 이제 사실 환자 설명력 얕은 코퍼스가 네. 대부분이라서 이제 뭐 맞습니다. 저희 한의사들이 원하는 그러한 리스폰스는 전혀 못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LLM에서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데이터예요. 양질의 데이터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정말 패급이라도 데이터가 많아야
얘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양질의 데이터가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 그 경우는 오히려 저는 LLM을 쓰는 것보다 정말 그냥 어떤 내가 그 잡을 하기 위한 AI를 따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 경우는. 예. LLM으로 가기 위해선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한 분이 더 질문을 예. 해주는데, 황동원 학생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건데, 이제 현재 제가 아는 범위에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솔직하게 이 챗GPT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사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하면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챗GPT에서도 약관에 써 있어요. 우린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본인 책임이에요. 이걸 받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챗GPT에 아까처럼 이런 내가 침 어디다 맞아야 돼? 라고 물어봐서 아 여기 맞아야 돼? 라고 해서 여기다 제가 침을 놨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건 제 책임입니다. 무조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사실 챗GPT나 한국에 있는 많은 AI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AI에서 나온 게 무조건 100%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대로 해야 돼. 라고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비슷한,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할 때 환자 동의를 받잖아요. 환자가 동의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응급수술을 할 때, 이 수술을 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동의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제공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EU 쪽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있을 건데 이 LLM에 대해서 그 EU 쪽에서 AI 법안을 최근에 작년 말인가?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그, 사실 LLM에 대한 법이라기보다는 AI의 그 공정성에 대한 법안을 EU에서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AI가 어떤 편향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게 아마 시초로 해서 아마 미국이나 그 다음 한국에서도 그걸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이제 중국이나 이쪽은 아예 다른 얘기라서 그쪽은 좀 다른 얘기고, 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EU에서 생성형 AI 규제에 대한 이제 첫 합의안을 만든 게 있고요. 아마 이걸 기반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할 때, 이제 데이터가 투명성이라는 걸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내가 법적으로 리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잘못된 대답을 했다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는 법적인 것보다는 약관으로 아마 다 취급이 될 거예요. 약관에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할 거고, 뭐 사실 아크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AI를 만들었다고 이거 무조건 믿으세요. 사실 저도 못 믿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약관 쪽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좋은 질문들도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지금 잘 듣고 있고요. 이현훈 선생님이 사실은 이쪽에서 굉장히 한의사로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답답함이 이 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쵸. 저희 챗봇 만들 때도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네. 아, 그러게요. 이제 아까 일단 한글로 된 논문들이나 뭐 이런 게 자료가 많으니까는 그거를 학습을 시키고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큰일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국내 논문들을 생각하면서 약간 들면서, 근데 네. 또,
질보다 또 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참, 아무튼 답답합니다. 약간 네. 그런, 갈 길이 멀기는 한데, 음, 3년 전에 이제 저희 챗봇 4년 전이죠. 기획해가지고 했을 때랑 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물론 챗 GPT가 나와가지고, 어, 저희 정보센터들한테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막 강요하는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 안 하면서 약간 그런 리뷰어들이 막 마구 던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이현우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아, 동의대 근무하고 있는 원지윤이라고 하는데요. 네. 크게 질문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챗 GPT-4,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이 제일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정보를 해보면 이렇게 할시네이션이 아직도 GPT-3, 3 버전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 많은데 저희가 혹시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얻었을 때 저희가 보기에 이제 뭐 의사 보기라든가 한의대생이 보기에 잘못된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 리포팅을 혹시 챗GPT 측에 할 수 있는지 약간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챗GPT 오픈 AI가 사실은 이제 오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한 데이터 셋이 무엇인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밀이 아닌 데이터 예를 들면 이렇게 유료 버전 유료로 구독할 수 있는 논문 아니면 유료로 구독할 수 있는 뉴욕타임스 이런 것도 이제 학습 데이터로 썼다고 알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사람들이 뉴욕타임즈를 읽지 않았으면 유료 버전으로 읽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는 답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희도 약간 그런 식의 논문 데이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오픈 소스가 아니라 약간 이제 기관에서 구독하면 볼 수 있는 논문들 이런 거를 이렇게 학습해서 뭐 이렇게 챗봇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레그 방식으로 하려면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오픈 아까 뭐지? 그런 오픈 DB에 이렇게 한의학 DB가 별로 없고 이럴 때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레그 방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해도 데이터셋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좀 더 할 필요가 사실 한의기백에서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레그 방식에 쓸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축하면 이런 챗봇이나 앞으로 이렇게 머신러닝 AI 세대에 있어서 좀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챗GPT에서 만약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내서 잘못된 답을 줬다인 경우에 사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개발자 이메일이 있어요. 그 챗GPT 쪽에 거기에 이런 상황이 나왔고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답을 그렇게 고쳐달라고 메일을 쓰면은 고쳐줄 확률이 한 1, 2%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거의 없고요. 왜냐면은 얘네도 자기네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에 대한 데이터를 자기네 가져와서 추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전 Q&A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이 뭐 안 돼서 뭐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 사실 고전적인 거는 그냥 여기 뭔가 오류 있네. 다시 if else를 다시 치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만약에 이런 데이터셋 더 추가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안을 주시면은 아마 얘네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학습은 하긴 할 건데 아마 그게 바로 반영되거나 하진 않을 거고 워낙 기존에 많은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살펴를 봐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만 기억이 잘 안 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라마나 이런 걸 쓸 때 이제 오픈 소스로 된 데이터셋을 많이 하는데 이게 네, 챗GPT나 오픈 AI에서 학습을 할 때 그런 오픈 소스 데이터만 쓴 게 아니라 아까 유료 네, 버전 뉴욕타임즈라든가 이제 기관을 네, 통해서 구독할 수 있는 모두에게 공개되지는 않은 논문 이런 것도 사실은 학습을 했다고 굉장히 의심이 되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로 그 뉴욕타임즈 내용을 읽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내용을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뭐 이렇게 그런 뭐 챗봇을 레그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DB를 만들 때 저희도 그런 약간
그런 기밀은 아니지만 유료 버전의 독자만 쓸 수 있는 뭐 그렇게 뭐 경희대에서 챗봇 뭐 레그를 데이터셋을 만든다면 그런 아무튼 그런 유료 데이터를 그러니까 클로즈드된 유료 데이터를 썼다고 굉장히 의심되는데 저희도 약간 그렇게 해도 되는지 오픈소스 데이터만 써서 그런 챗봇을 제공해야 음, 되는지 뭐 그런 게 약간 궁금했어요. 그 사실 이게 아마 오픈 AI 때문에 그 촉발이 된 걸 텐데요. 오픈 AI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과거에는 유료 버전도 크롤링이 다 가능했어요. 그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가 사실 완전히 클로즈를 하질 않고 URL을 따놨기 때문에 그게 다 크롤링이 가능을 해서 제가 알기로도 아름아름 사실 웬만한 개발자는 아는데 오픈 AI가 사실 유료 버전들 다 가져다가 학습했습니다.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안 좋게 기산한 게 아프리카에 사는 이제 사람들을 활용해서 저임금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뭐 사실 임금 착취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들이 되게 강화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할 그래서 유료로 구독을 할 때도 라이센스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유료로 하는 거가 보기만 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데가 있고 이거를 니네가 학습할 때 사용해도 돼 라는 라이센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데들은 니네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할 거면 회사에 컨택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컨택해서 다이 뭐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 니넨 이거 뭐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의 모든 기사를 뭐 월 1,000불에 학습까지 사용할 수 있는 뭐 라이센스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학습 데이터로 이게 3번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LLM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데이터는 논문 데이터라고 보여요. 우선은. 왜냐면은 이게 사실 LLM이 그 뭐냐 그 챗GPT도 예를 들어 되게 그 논문처럼 써줘라고 하면 정말 논문처럼 써주고 대화 형태로 써줘라고 하면 대화 형태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그, 뭐 이건 LLM이 어떤 형식으로 사용될 거냐인데 좀 되면은 Q&A인데 뭐 장난스럽게가 아니라 정말 지식을 주는 데이터, 지식을 주는 LLM이라 라고 판단이 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뭐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 혹은 논문에서 나오는 말처럼 좀 어떻게 보면 그 좀 스탠다드한 말이 아니라 좀 그 연구용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대답을 해주면 되게 좋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전문적인 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문 데이터셋이 되게 좋은 거라고 보고 논문과 뉴스 데이터셋에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사실 LLM 학습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저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데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데이터는 광대하게 모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얘는 이 LLM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가장 좋은 데이터셋은 뭐 기존의 LM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LLM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웰리튼 데이터라고 보고 그게 결국 논문 뉴스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3번하고 연결이 돼서 3번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게 모으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경우에서 사실 가장 좋은 게 저는 논문과 혹은 뉴스 데이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아티클들. 그러니까 논문이 꼭 아니더라도 뭐 그 뭐냐 그 그 신문 같은 데다 그 내는 것들 있잖아요. 한의학 뭐 지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잘 써진 웰리튼된 텍스트들을 먼저 수집해서 그걸로 학습하는 게 베스트라고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사실 그렇게 학습을 하면은 아마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학습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딱딱한 답을 맨날 딱딱한 답만 한다. 라고 이제 피드백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추가 학습을 더 해도 크게 이슈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레그 형태로도 갈 때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다른 과제나 내부적으로 아크릴 내부에서 과제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저희가 레그 형태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결국 그 어떤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기관이랑 이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레그 방식을 도입한다고 할 때 보면은 그 기관에서 이제 그 아티클들 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애트리에서 애트리 뭐 기관지들 계속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레그 방식을 할 때도. 그래서 경희대 한의학연구원에서 하실 때도 내부적으로 만드신 아티클들 플러스 논문들을 가장 기반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게 Q&A를 듣다 보니 시간이 벌써 네, 2시, 아니, 7시 26분이네요. 저희가 또 저녁도 드셔야 되고. 네, 이사님 오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또 아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사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저희를 통해서 하든 드릴 네, 겁니다. 네, 네, 내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잘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네, 아, 오늘은 자, KM 클릭 웨비나는 이것으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